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갈등이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결론이면 존중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참모 10명가량을 바꾸는 중폭 개편설이 흘러나오는 등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신임 당대표 체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의지를 확인한 우리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5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효과로 4만 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600명이 육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입국 전 PCR 검사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류가 50년 만에 다시 달로 향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비행이 오늘 밤 시작됩니다. 다국 협력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는 우리나라도 참여해 달 표면 우주기지 건설을 추진합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지난 주말 의총을 열고 비대위 존속을 결의한 국민의힘. 백가쟁명식 마라톤 경론을 벌였지만 대혼돈은 당분간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의총 자리에서 도려내야 할 종기에 비유된 이준석 전 대표. 당이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면서 법원에 추가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첫 최고위를 연 민주당까지 오늘도 전국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마약 유통마저 간편해지면서 마약이 일상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마약 자체로도 범죄지만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마약 범죄. 오늘은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뉴스큐 직전까지 속보가 잇따른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세울 수 있을지 어떨지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구성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한 거죠? 네,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위원장 없이 처음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위원장을 대신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등 향후 필요한 절차를 매듭 짓겠다고 했는데요.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책임론이 불거진 권 직무대행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비대위를 꾸리려면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야 하는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현 비대위 체제가 잘못이라는 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을 포함한 현 정부 실세들에게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의논해달라. 이 전 대표에게는 더는 당과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말을 삼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금 전 YTN에 출연했던 서 의장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당을 안정을 시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발을 붙고 나서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안정을 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 의장의 부정적인 입장과 관련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서병수 의장에게 다시 한번 전국위 소집을 부탁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총의가 모여진 만큼 그 의원총회의 결론을 따라주는 것이 고위 당직자의 책무다. 다만 당규상 당 대표에게도 전국위를 소집할 권한이 있어서 권 직무대행이 새 비대위 추진을 강행한다면 당내 갈등이 격화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당내에서 이 새 비대위 추진을 둘러싼 찬반 공방 더욱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 비대위가 꼼수라고 지적해온 의원들은 권 직무대행의 사퇴를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유이동, 최재형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 직무대행에 조속한 거치 결정을 촉구했고,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 역시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권 직무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의총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권 직무대행 말고 누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거냐고 엄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그 문장 하나에 대해서까지 서로 얘기를 하고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리인단은 비대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추가로 냈습니다.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서 주호영 위원장 말고도 비대위원 그리고 권성동 직무대행에게도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새 비대위 추진과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추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리수를 덮으려는 또 다른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도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한 데 이어 오늘 법원 결정의 강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추가로 내면서 여당 지도부 사퇴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전당대회를 마친 민주당은 오늘부터 새 지도부가 공식 일정에 나섰죠. 네,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힌 최고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첫 지시로 당대표 산하에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기구와 민주주의 위기 관련 대책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이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첫 회의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속도 조절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는 신임 지도부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계파 분열 양상을 극복하려는 통합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혼란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비서관급 참모 10명 이상이 바뀔 거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용 사태에는 말을 아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국정운영 파트너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정권 초기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고강도 내부 감찰 진행 중인데 인적 개편에 칼을 뽑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추석 전에 수석까지 포함해서 비서관급 참모진을 10명 이상 개편할 거라는 소식에 이곳 용산은 초긴장, 폭풍 전야입니다.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수시 개편 기조를 천명했고요. 오늘은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 2비서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 소통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적 쇄신으로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의 징계 수위도 결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인사위원회인데요.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경질을 언급한 단독 보도도 방금 나왔습니다. 이런 인적 쇄신의 의의와 배경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대통령실은 유능해야 하고 자세와 역량에서 최고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인적 쇄신은 조직 진단을 통해 확정된 일로 당장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부터 개편하지만 모든 부서가 곧 겪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조국 사태 등 정권과 맞서는 수사를 거듭하면서 공직자는 평소 업무 능력과 복무 자세, 도덕성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높은 기준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휘 고하를 떠나 끊임없이 보완하고 채우겠다면서 인적 개편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조성우 기자가 전해준 여야의 복잡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언급도 나왔죠? 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줄곧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도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이른바 윤심을 궁금해하는 목소리, 나아가 일정 부분 윤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 때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결론은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정에 힘을 실은 거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을 돌파하고 대안을 내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어제 이재명 신임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윤 대통령도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경쟁도 하겠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 축하난을 전달할 계획이고요. 애초 오늘 예방을 추진했지만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 지방 일정 때문에 하루 늦췄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검토하고 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곧 경찰에 소환된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아직은 소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시기가 언제인지 모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경찰은 이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마지막 6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이전 대표 소환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이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도 성매매 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면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김성진 대표 주장대로 2013년에 성접대가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 대표 측은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된다고도 주장해 왔는데요. 김 대표 측이 이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해도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공소시효 전까지 결론 내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러면 다음 달 초 이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김 청장은 서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전 대표를 부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고요? 네, 초오늘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 마무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기재 부분에 대해 실무진 차원의 확인 작업이 남아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사건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경찰은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 얻었다고 알려진 마지막 사례가 2014년인데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는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사기죄 구성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기자 매수 의혹과 모친과 공모의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역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과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 명이 혼란에 빠진다며 정치권에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금융시장 동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의지를 강도 높게 밝히면서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고 증시는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건 13년 4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매파적 발언이다 이렇게 분류하던데 파월 의장의 발언 충격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린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강력히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환율은 전 거래일에 비해 19.1원 오른 1,350.4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13년 4개월 만입니다. 코스피는 2.18% 내린 2,426.89에 코스닥도 2.81% 내린 779.89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이 다시 무너져 2.33% 하락에 58,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방기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당국이 환율 급등에 대한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지만
환율 오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원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는 2.5%로 갔지만 9월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 유력해 다음 달부터 한미 금리 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 경우 한은 사상 처음으로 6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5%보다 훨씬 더 위에 머무른다면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현지 시각 28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물가가 계속 통제 불능일 경우 이 총재가 금리 대폭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다음 주엔 통성교섭본부장, 9월 중엔 산업부 장관까지 미국에 보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전에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대표단이 오늘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나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EU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배터리의 광물과 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 코발트는 64%, 흑연은 70%를 중국의 재련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보조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미 재무장관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하되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표단은 반도체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안전장치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장관 회의에는 이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을 파견해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9월 중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인플레 감축법이 도전이자 기회라며 잘만 대응하면 미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필요한 경우에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상무부와 개설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과 공급망 산업대화 채널도 활용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먼저 관련 사건들부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마약 수십억 원어치를 코코넛 등 음식물로 위장을 해서 밀수입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41살 A씨는 지난달 4일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 2만 3천여 정을 코코넛으로 위장한 뒤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2살 B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라면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야바 총 17,000여 정을 같은 수법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약 사범에 대해 경찰도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하며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가 확인되면 업소 관계자의 조직적 유통이나 방조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 소개했습니다만 이렇게 경찰이 단속 기간을 연장할 만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유통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기자가 직접 SNS를 활용해 봤더니 30초면 충분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한 남성이 떨어뜨린 지갑에선 6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탄 술을 먹고 손님과 종업원 모두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약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은 모두 1,295kg. 전년보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실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30대 이하는 전체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마약 유통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자가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SNS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하니 관련 글이 쏟아졌습니다. 적혀있는 방법을 달았더니 곧바로 마약 구매 인증글이 쏟아지는 채팅방에 입장합니다. 지역별 판매 가능한 마약과 대금을 치르는 법, 심지어 마약 보관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약 유통이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검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약 수사 초창기에는 이렇게 대면에서 물건과 돈을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는 핸들링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매체물들을 잘 다루는 젊은 층들이 범행의 도구로 쉽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유기도 합니다.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각종 영장,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책임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상대 마약 유통 조직은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단 30초면 마약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보신 대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마약 사건 전문가 박진실 변호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마약 사건 안녕하세요. 전문가시기 때문에 서두에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희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찾자고 얘기하지만 허상이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마약 청정 국가를 지향하지만 허상이란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강민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참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약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마약에 굉장히 노출됐다는 것이고 특히나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이 낮아졌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일상에 침투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났다는 것에 저희는 지금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대들은 굉장히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구매를 해야 됐다면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호기심만 있다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워서 이전에는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호기심이 바로 실행에 옮겨지고 그 실행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호기심으로 바로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SNS에다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했더니 관련 글이 쏟아졌고 그대로 방법을 따랐더니 바로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런 취재가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보면은 학생과 회사원 마약류 사범 비중이 크게 는 점도 이런 SNS를 통한 좀 음성적인 유통이 한몫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10대, 20대고 회사원들도 20대, 30대가 많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 마약 사건을 처음 했을 때 10년 전만 해도 40대가 많았습니다. 30, 40대가.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회사원, 이제 더 이상 뭐 일부 부유층이나 재벌자재, 연예인들의 마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일반 회사원 학생들도 쉽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마약을 어느 순간 접하게 되고 친구들 유혹 또는 자신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마음만 먹으면 구하다 보니 학생, 회사원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란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자료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2021년에 검찰이 압수한 마약이 모두 1,295kg인데 그게 그 이전 2020년보다 4배 이상 폭증한 거거든요. 혹시 뭐 코로나 시대 이런 비대면 시국인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굉장히 그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여파도 있었고 뭐 게다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직을 하고 또는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약 판매하는 것에 돈벌이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도 마약을 들여와서 팔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아니까 이 유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왔다면 지금은 국지우편으로 더 많은 마약들이 국내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수사기관에 발각이 돼서 압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압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우연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코로나 블루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유통 경로도 다양해졌고 접근도 쉬워졌는데 혹시 SNS나 다크웹 등에 대한 어떤 단속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겁니까? 예, 실은 그 마약은 워낙 암수 범죄인데 누구나 이제 그 드러나는 게 쉽지 않은 범죄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다크웹, 딥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기법을 발휘해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하죠. 본인들이 사는 것처럼 해서 마약 판매자들한테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조금만 그 접근을 해보면 많은 마약 판매상들과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접촉을 해서 딥웹, 다크웹에 들어가서 마약을 구매함으로써 그 판매자들을 검거하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마약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렵지만 꾸준히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하면 다크웹이란 건 인터넷을 쓰는데 접속을 하려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웹,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하는 그런 사이트를 말하는데 설명해 주셨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좀 믿어지지도 않는데 사실 저희가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뭐 다양한 그 SNS를 통해서 마약 정보를 너무나 많이 젊은 층들이 얻고 있고 실은 그것을 검색해서 해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그런 정보들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기심까지 이제 가지게 되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게다가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어떤 마약, 우리가 약국에 가서 구하는 그 약을 통해서도 제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약을 제조하기에는. 다만 오히려 그렇게 시도라도 하는 순간 마약 제조 사범이 돼서 형량이 단순한 마약 투약 사범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그렇게 제조를 시도한다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그 마약을 접하게 된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주변의 유혹이나
호기심이 3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유혹이나 호기심이 마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마약에 손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까요? 실은 그 또래 문화, 앞서 10대, 20대는 또래 문화들이 영향을 좀 미치죠. 특히나 뭐 클럽을 가서 논다거나 또는 뭐 가출한 소녀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놀다 보면 호기심이 이렇게 유발하면서 나는 했더니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마약을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미 중독에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중독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처벌 단계까지 오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마약을 접하게 돼서 중독, 범죄자까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 우리가 좀 더 예방 교육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예방 교육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마약을 내가 접해서 중독에 이른 다음에야 나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이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 더 열심히 예방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마약에 접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약에 대한 좀 예방 교육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그 통계 가운데 마약류를 접하게 된 이유 중에 20.8%가 중독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재활에 대한 좀 고민도 좀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점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약 근절을 위해서 집중 단속 말고 좀 어떤 점들이 대책으로 보완돼야 될까요? 우리가 마약을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죠. 계속 중독에 빠져서 반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나와서 또다시 일자리도 없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마약을 손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자인과 동시에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중독도 또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저 뭐 사형을 하라든지 엄하게 처벌만 하면 능사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와 같은 관리가 필요한 질환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치료 재활에 몰두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치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몰래뽕이라고 하죠. 나오는 그날 바로 약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치료 재활에도 이제 정부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크게 들렸는데 자 끝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경찰이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자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접한 전문가로서 혹시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못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앞서 SNS를 통한 유통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실은 그 수사기관에서는 검거를 하면 일단 입건이 돼서 검거하고 조사를 하면 끝입니다. 근데 불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불구속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 발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독이기 때문에 그냥 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다시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치료로 연결해서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범죄로 또 나아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독은 한 번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컨트롤타워가 이제쯤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상권 전문가 박진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해 600명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환자가 전날보다도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4만 3,142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흘 연속 10만 명 아래인데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7월 25일 이후 5주 만의 최저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5,000여 명 줄어 26% 감소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18,000여 명, 30%가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42,782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360명입니다. 확진자는 감소세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환자의 비중은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스란히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16명 늘어 597명으로 재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엿새 연속 500명대이면서 지난 4월 26일 이후 넉 달여 만에 최다입니다. 사망자는 49명 발생해 누적 26,618명입니다. 정부는 중환자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중증 병상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보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하고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도 하루로 줄여서 진짜 중환자가 신속하게 병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감염병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나왔죠? 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감염병 자문위 설명회에서 입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이나 24시간 전에 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방법을 잘 조정해야 하고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용 지출도 크다며 검사 정확성과 효용성, 개인 부담을 생각해 폐지로 위원회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와 관련해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중대본에 보고할 예정인데요. 입국 전후에 받는 검사 간격이 짧아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출입국 방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고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백신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과다하거나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서울시는 9월 8일까지 식품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대표적 추석 제수용 식품인 송편 등 떡류와 굴비 등 수산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 축산물 선물 세트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무허가 식품 제조 행위와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 식품 재료 보관, 관리, 적정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그릇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오늘 강남구에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서울시는 점진적으로 시행 지역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역삼동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들고 있는 다회용기가 배달 주문에 사용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공장인데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음식점들은 저녁 장사를 준비할 시간이지만 이곳 공장에는 아직 계속 이렇게 다회용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각 가게를 돌아다니며 그릇을 수거한 전기차 트럭들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하루 최대 10만 개의 다회용기를 9개의 과정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다회용기 배달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용기는 대용량 3종류와 양념통 등 모두 11가지입니다. 급식판도 있는데 대량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다회용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기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군의 200여 곳이 다회용기 배달을 시범 운영하는 제로 식당으로 지정됐는데요. 오늘부터 이곳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이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됩니다. 배달 앱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소비자가 주문하면 식당에선 다회용기에 담은 음식을 가방에 넣어 배달하고요. 소비자는 식사를 마친 뒤 다회용기를 다시 가방에 담아 집 앞에 놓고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 회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회용기를 회수하면서 별도의 보증금이나 추가 비용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직접 다회용기를 주문해본 소비자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보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가 해주시고 가깝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뒤처리가 깔끔하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강남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사업이 쓰레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4개 배달앱 운영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문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다회용기 배달 주문율은 매주 30% 이상 늘었고 지난 1월에는 이용률이 사업 초기보다 5배 가까이 늘어 6만 7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르면 다음 달 관악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서대문구와 광진구를 대상으로도 다회용기 배달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의 다회용기 세척센터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다시 전국으로 돌아와서 이젠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전국위 의장이죠. 서병수 의원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마무리 지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공식 전환했는데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오늘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희소장과 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죠.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좀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정리해보면 비상상황 요건을 규정한 관련한 당원 96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비대위 존속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행에 대한 거취 문제가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좀 일련의 과정을 짧게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사실 참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정당에서 기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대선과 지선까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 대표의 직위에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윤리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이 헌법과 그러니까 당원 당규 정당법을 지키면서 이게 운용이 돼야 되는데 이번 가처분의 결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어겼다라는 그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사실상 정당에 의해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법원의 판단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 이 모든 비대위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긴급 의총에서 만들어진 얘기는 사실상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어떤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판을 하면 항상 징계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판을 억제시키고 당내 어떤 민주주의랄까요? 정당 민주주의를 사실상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정을 지금 긴급 의총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강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도 안 맞을 뿐더러 지금 내부에서도 상당한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지금 계속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의결 자체가 사실은 당내 분란을 더 끌어모으고 있다. 더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가처분 인용 전과 후로 좀 나뉘어서 좀 본다면 이후에 조금 더 노골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만큼은 좀 막겠다 이런 당내 의지, 뭐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좀 역력한데 일단은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비대위를 다시 열려면 여기에 대해서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비대위 출범은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비대위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감정적으로 모든 걸 풀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법치국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자신의 감정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대방도 있는 것이고 이 제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복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당원 6조의 2에 보면은 당원 소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출직 당 대표라고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 예. 네. 그리고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 뭐 대통령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예. 모든 당원에 대한 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당 대표를 해결하지 않는 지금의 이런 조금의 무리한 비대위 추진은 저는 또 법원에 의해서 제동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법원 결정을 보시면요. 그 당내 자율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율권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자율권이라는 것도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 작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비대위 전환 결정은 당원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사실 법원과 다투자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원칙대로 중지를 모아서 한 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치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냐면 2번 잘못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하자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가져가려면 사실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고 이런 과정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이러면 다시 명분을 얻어가는 것인데 네. 그 과정을 왜 안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왜 안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소위 상임 전국이라는 50명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왜냐하면 대표는 선출직이잖아요.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 다른 권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당원이나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되는 것인데 왜 그 과정을 생략하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 사실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이번 내용이 좀 본격화된 시점은 내부 총질 문자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통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인데 자, 오늘 출국인 문답에서도 질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답이 나왔을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중지를 모은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맞다. 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비대위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라라는 말씀이 전 제일 맞다고 봅니다. 네. 토론이라는 것은 의견이 같으면 토론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찬반이 있으니까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건강한 민주주의고 그 다른 이견을 말할 때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정당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의원총회에서 땅땅땅 때리면 그 결정을 존중하면 될 일이고요. 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한다면은 전당대회에서 전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총회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의원총회 만능주의를 제가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총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9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어디에 봐도 당무에 대해서 의원총회가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딱 하나 그 할 수 있는 것이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거든요. 네. 이것이 당의 지도권을 해소하는 데 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중지를 모으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절차가 생략됐고 비상 상황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면서 비대위를 만들었던 것이 이 문제의 근원인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나서 사실상 그 절차로 복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법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고의 규정을 얘기했던 권성동 대표가 사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뭐 성삼락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윤리가 6개월 징계를 내렸고 여기까지는 오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갑자기 이제 그 핸드폰이죠. 핸드폰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문자가 나오면서 이 상황이 비상 상황으로 막 이끌어져 나가는 이 장면이 네. 사실상 굉장히 자의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권성동 대표가 사표를 내고 그 상황에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조기전대를 가져온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어떤 국민들의 참여, 당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권위 있는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조기에 수습이 될 텐데 이 과정을 왜 안 거치고 새로운 이 비대위를 계속 고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방금 김관호 소장님 답변은 장제은 의원 질문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권성동 대행이 사퇴하면 당 수습은 누가 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셨거든요.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령 거취와 좀 질문을 드리면 가처분 인용 이후 비대위 이제 출범에 대한 어떤 논쟁이 이어지면서 바로 권성동 대표 어떤 거취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윤상현 의원, 유희동, 최재형 의원까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조기전대를 말씀하시는데 현행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조기전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보장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전당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기전대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대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당원 당규를 개정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 개정을 해서 또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 문제는 별론 하더라도 비대위 전환도 사실 당대표 내지는 최고위원들의 합치된 의사, 그것을 판결문에서는 당의 총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총의가 있으면은 사실 비대위를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총의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저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태에 저는 가장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면요. 원내대표를 일주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하면 될 일이고요. 그 선출되신 분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당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1월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면은 당대표로 하다가 내년 6월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대로 하는 것이 전 순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권성동 대행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은 했어요.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그때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비대위를 갈 수가 없다니까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삼권 분립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고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집행을 하고요. 입법부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의 해석 적용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사법부가 해석한 그 적용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럼 항고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항고만 하면 될 일이지 뭉개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계속 사표를 안 쓰고 그러니까 사의를 표하지 않고 계속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명분과 권위를 다 잃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핸드폰을 열어서 그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사실 권 의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것에 가장 큰 책임이고 사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라 그러면 책임이거든요. 책임 정치인데 여기서 수습한 이후에 한다. 수습할 수 있는 권위가 없고 그런 어떤 수단적인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이걸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다. 저는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원 당규를 지금 바꾼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됩니다. 내년 6월 달에 꼭 전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의 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당규를 바꾼다 그러면 전대를 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수습이 되는 것인데 누가 여기서 당 일각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권성동 대행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권성동 대행의 성문회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물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측 다 구질구질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른바 윤핵관의 맏형 권성동 대행이 지금 갖고 있는 명분은 무엇일까요? 명분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사퇴하면은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버티기로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당대회를 고쳐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 13조 2항에 보면요. 참정권에 대해서는 소급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결정문 말미에 보시면 피보전 권리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지금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가 조기 전대든 뭐든 간에 비대위를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그 당대표로서의 권리,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처분을 받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뭐 정치적으로야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에 와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비판하거나 회의적으로 보시는 건 맞는데요. 공당 아니겠습니까? 잘못이 있었으면 바로잡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문제로 좀 질문 드릴 텐데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 또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자, 이른바 이준석계로 분류되죠. 천하람 혁신위원이 꽤 도발적으로 들릴 만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정말로 이준석 대표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 정도로 당원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신다면은 당원 소환제를 하시든 아니면 정말 전당대회에서 이 당원 당규 규정을 바꾸는 거를 전 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한번 결정해보자라고 하시든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만 찬성하면은 사실상 탄핵이거든요. 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제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치고 싶다면 그 절차를 통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당원 소환제 그 얘기를 천하람 혁신위원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싫고 자신 있으면 탄핵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대위 운운하고 우기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당원 당규를 잘 안 읽은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참 유감스러운 것은 결정문이 16페이지나 상세하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정말 읽어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일단 되묻고 싶고요. 당대표에 대해서 중간에 탄핵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 당원에서는 제6조에 의해 당원의 당원 소환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춰서 이준석 대표가 표대결에서 지면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집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무리수를 자꾸 쓰면서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그 대상자가 된 사람은 이거를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라는 이 이준석 대표의 자리에 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교수님을 넣을 수도 있고 누구를 넣더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건 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더 명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라는 것은 당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권한을 행사한다.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당원 당규만을 갖고서 계속 고집한다면 사실은 당이 계속해서 분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전당원 투표제를 하든 뭐 당원 소환제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푸는 방식에 있어서 소수가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가 참여해서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결정할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위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당원 투표제 같은 걸 하는 방향이 지금 이 문제를 사실상 모두가 다 거부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를 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도 뭐 대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집권당이죠. 지금은 고환율에 뭐 고금리에 고물가에 뭐 코비드는 더 확산되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민생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자세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 너무 정치에 집착하고 있다.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승적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뭐 윤핵관 측이든 이준석 대표 측이든 정치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법이라든가 예컨대 뭐 조항이라든가 당원 당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걸 만드는 정치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 정치력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선 지금 당원 96조인가요? 비상상원 요건 규정한 거 이거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도 불복한다면서 강제 집행 정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정치적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법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 집권 여당의 지금 상황. 아까 전제만 좀 빼고 질문드리면 장제원 의원 질문대로 당 수습은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우선은 그 정치력의 부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소수고요. 다수가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사법부 가서 호소를 하지 그럼 여기서 뭐 같이 물리력으로 붙어야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고환율, 고물가 당연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근데 저는 과거에도 독재 정권들이 독재를 하고 정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면서 경제를 잘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하자 치유를 하려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당연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시급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우리 선배들이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지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내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덮고 넘어가자. 그렇게는 당원들이 넘어갈 수 없고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소신 있게 목소리 내는 것이 민주당처럼 77.7%가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쓴소리 못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민주당 질문으로 넘어가야 됐나 싶었는데 바로 77.77%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지금 국민의힘 보고 리부팅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리부팅 재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시간 관계상 관련 발언부터 듣고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명계 위주로 다 된다라고 했는데 저까지 친명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지도부의 구성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나머지 세 분들을 친명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아, 친명 아니세요, 그분들? 아니죠. 아니에요? 친명으로 억지로 이렇게 갈라치기 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대안인 이재명을 인정하고 이재명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민주당,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합쳐진 거다. 네, 뭐 결과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이후 당이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대해서 친명으로 분류되는 당사자들이 좀 이를테면 친명 색깔을 좀 빼기에 나선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죠. 다 친명으로 이렇게 일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당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대표가 되셨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J 이후에 사실 DJ가 77.5%입니다. 당대표 될 때의 어떤 득표율이 77.77%라는 가장 높은 이제 득표를 얻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야당 지지자들이 절실하다는 거거든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구집력을 확보하고 이 힘을 통해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어떻게 좀 회복시켜 봐라.
라는 어떤 명령을 지금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의 단계지만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해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특히나 상황이 지금 집권 여당이 잘해가지고 뭔가 민생이 좋다 그러면 좀 덜할 텐데 굉장히 이 부분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 아까 정치력 부재의 책임은 사실 이준석 대표도 있어요. 분명히. 대표라는 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더 정치력을 부재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힘을 가진 윤핵관들이거든요. 윤핵관들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건데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집권 여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거기다 혼란스러운 이 장면 속에서 새로운 어떤 야당 지도부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인물 가지고서 뭐 누구 친명이다, 뭐 비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 좀 이제 보기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재명 이제 대표가 됐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건강한 좀 여야 관계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저는 일단 좋겠고요. 저는 사실 이런 뭐 친명이라는 일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 해당 그 최고위원분들이 본인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출된 이 뭐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국민들 보시기에 이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왔느냐, 여기에 대한 비전과 철학과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친명, 뭐 반명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저는 돌아보시는 게 좋고 네. 저는 이렇게 한 지도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뭐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뭐 정권을 견제하겠다, 뭐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내에서 긴장과 균형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견제가 돼야지 저는 건강하게 발전된다고 믿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독점되게 되면은 민주당도 180석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게 근육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로 되다 보면은 차기의 공천을 앞두고서는 본인의 근육 자랑, 저는 힘 자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잘 경계하면서 아마 당내 운영을 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육 자랑, 힘 자랑을 경계해야 된다. 자, 일단 첫 행보는 어떻습니까?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또 아마 일정대로라면 조금 전에 이제 평산 마을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런 좀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성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 민생이고요. 그리고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통합의 메시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친문들 끌어안고 하나가 결속해서 당을 이끌어 나가 보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방향성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장면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수회담을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저는 이건 매우 시적절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문제 해결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입법부의 어떤 절대 일당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와 대통령,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만나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본다면 그 자체로서도 국민들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네. 뭔가 해법이 찾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영수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침 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 화면에 잡혔는데 한때 대선에서는 경쟁이었던 대선 후보였다가 지금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혹시 만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의를 뭐 조만간 받아들일까요? 뭐 그건 대통령께서 평가하실 일을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아직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매우 이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이 그림을 또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실 것 같고 대선과 지선 패배에 이어서 대표 출마라는 것을 통해서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표가 반성과 성찰이 없는 한은 이미 국민적 평가는 전 끝이 난 분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관옥 소장님 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외모 품평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지성 작가가
아파트 무단 공사로 지자체 시정 조치를 받고도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내부 계단을 철거하는 등 공사를 허가 없이 하다가 구청에서 위법 통보를 받고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체한 발코니는 복구하지 않았고 강남구는 시공사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소음과 심한 진동, 누수 같은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 작가 측은 주민 대표가 피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공사 자재를 못 나르게 막았다면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작가는 YTN 취재진에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 책임이고 본인은 고발 대상에서도 빠졌다면서 입주민 대표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을 일삼아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북 봉화군 제산면의 한 광산에서 광석 더미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갱도에서 작업하던 60대 광부가 구덩이로 추락했고 광산 더미에 파묻혀 6시간여 만에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50대 한 명이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작업자 8명은 현장에서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광산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갯바위에서 50대 남성 A씨 등 관광객 5명이 고립됐습니다. A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게 1시간 만에 구조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해안가 인근을 걷다가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개월 동안 32억 원 넘는 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의 47살 A씨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50여 명, 피해액은 32억여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아직 찾지 못한 해외 총책에 대해선 적색 수배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송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구속을 앞두고 도주한 80여 명이 검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도주자 가운데 한 명은 여장을 한 뒤 도망 다니던 중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붙잡혔고 시효를 2개월 남기고 검찰이 위장한 전화를 받고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남 홍성의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상에 유포돼 교육청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에는 학생 한 명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쓰고 있지만 교사는 통제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해당 영상이 올라온 SNS에는 학생이 웃옷을 벗은 채 여자 교사와 대화하는 등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육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초 대형 땅꺼짐으로 편의점이 무너진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사고 현장 부근에서 또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땅꺼짐은 사흘에 2번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9일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가로 1.5m, 세로 2.2m, 깊이 1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땅꺼짐이 발생한 곳입니다. 지난 3일 땅꺼짐으로 편의점이 붕괴된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편의점 붕괴 현장의 땅꺼짐은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에 이릅니다. 이곳 역시 바로 옆에서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 숙박시설을 짓고 있었습니다. 개발 열풍으로 대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와 공사가 줄을 잇고 있는 이 일대에서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땅꺼짐은 확인된 것만 29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집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내려앉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땅꺼짐은 전국적으로 1,170건이 넘습니다. 사흘에 2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땅 꺼짐은 과도한 지하 개발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상하수도 간 누수 등으로 지하 공간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 수위 변동과 상하수도 간 노후도 등의 정보를 담은 지반 침하 위험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지반, 그다음에 지하수의 변동성을 검토를 해서 지하 시설물 위험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계획할 때 반영을 시키는 거죠. 전문가들은 땅을 파헤친 뒤 제대로 흙을 메우지 않는 등 부실한 공사 역시 땅 꺼짐의 주요 원인인 만큼 현장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또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가스공사의 적자가 쌓이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전기요금도 이미 인상이 예고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도시가스나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LNG의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까지 미수금이 5조 1천억 원 쌓였습니다. 비싼 원료비 도입 단가가 도시가스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들어서는 환율까지 급등해 기존 조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애초 가스요금은 10월에 정산 단가만 소폭 오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1원 정도인 기준 연료비까지 함께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등한 가스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 원료비는 절반도 못 받는 상태라며 다만 미수금 해소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NG 수입 가격은 지난달에 톤당 1,034.75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으며 당분간은 가격이 내릴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LNG 공급 차질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달부터 한 번 더 급등을 했는데 여기다가 러시아의 도발까지 발생해버리면서 더 뛰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뭐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으면 저는 11월까지는 일단은 가스 가격이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하향 안정화될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10월부터는 또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도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120원 정도인 전기요금이 4% 오르게 돼 가계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전은 적자폭 축소를 위해 올해 인상폭을 모두 소진한 연료비 조정 단가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연말이 다가올수록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침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 시각이 대체적인데요. 서울 강남권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 매수자가 계약금 3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 주공 5단지.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인데다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돼 용적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어 유망한 투자처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1억 8,500만 원에 계약된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아파트 매매 계약이 최근 해제됐습니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같은 평형 급매물의 경우 28억 원까지 급락하자 매매 금액의 10%인 계약금 3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29억까지 내려오고 또 싼 것에 28억 뭐 몇천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겠대요. 이처럼 실제 계약액보다 매물 가격이 낮은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실 트리지움 전용면적 84제곱미터도 지난 6월 23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급매물은 20억 원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을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을 포기해도 1억 원이 이득인 셈입니다. 통상 계약 후 잔금을 치를 때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매매 가격이 계약금 이상 떨어지게 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최근의 급락 추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계약 포기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지난달 전용 76제곱미터가 24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22억 5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두 달도 안 지난 사이에 계약금만큼이나 매매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실수요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또다시 폭격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의 유출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회사인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고아톰은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군이 원전 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기적인 폭격으로 수소와 방사성 물질 유출이 우려된다며 현재 자포리자 원전은 관련 안전 기준을 초과할 위험을 안고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자포리자 원전 인근 폭격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며 방사성 물질 누출 시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규모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점령군의 행정당국 책임자 예브게니 발리츠키는 스푸트니크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원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 사고의 결과는 자포리자주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며 방사성 물질이 크림 운하를 지나 흑해까지 퍼져나가 유럽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지원단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으로 출발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현지 시간 29일 SNS에 IAEA 지원 보조팀이 자포리자 원전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며 이번 주에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한다고 적었습니다. 지원단은 대부분 중립국 출신으로 구성됐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원단 구성을 놓고 한동안 논쟁을 벌여왔지만 최근 합의를 이뤘습니다. 인도에서 높이 100m가 넘는 주거용 고층 건물 2동이 폭파 해체 공법으로 철거됐습니다. 건축 규정과 소방 안전을 위반한 이유로 법원이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철거를 위해 3.7톤의 폭약이 사용됐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의 외곽도시 노이다에서 30층 내외로 높이 100m가 넘는 주거용 고층 건물 2동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2초. 주변은 온통 폭파로 인한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철거를 위해 폭약 3.7톤이 사용됐으며 인도에서 폭파 해체 공법을 이용한 철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철거에 앞서 인근 주민들은 대피했고 주변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It is as per the plans. The teams were working for this execution of the Honorable Supreme Court's order, and largely it is as per the plans. We are going to the site to assess the remnants which are there. 이 건물은 당초 9개 층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건설 도중 고층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지역 주민들은 2012년 불법 건축물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인도 대법원은 건축법과 소방안전 위반을 인정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아파트 850세대가 분양됐지만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물은 약 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치우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했습니다. 잔해들은 대부분 현장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활용될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올해 지구촌엔 무더위와 물난리로 고생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지경이지만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는 재앙 수준입니다. 석 달 동안 끊임없이 내린 비 때문에 1,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만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삼킬 듯 휘몰아치는 물살 위로 헬리콥터가 다가갑니다. 바위 위에 표류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소년은 무사히 헬리콥터에 올라탑니다. 바다로 변한 마을, 가재도구만 겨우 챙긴 일가족이 목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는 이미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ये सामान ले आ रहे हैं, हम खुद घर उधर पानी में डूब गए हैं। कोई सामान कैसे तरीके से आएगा? सामान तो हम खुद देखो कैसे क्या हालत में ले आ रहे हैं। 무시무시한 흙탕물에 100만 채 가까운 집이 사라졌습니다. 어린이 350명을 포함해 10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은 3,300만 명이 넘습니다. 몬순 우기라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지만 올해엔 평소에 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난리를 피해 탈출하려는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안간힘을 쓰지만 지옥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ज़मींदारों के पास रखा हुआ जो सीड है वो भी नहीं होगा, खाने के लिए कुछ नहीं है, तो गवर्नमेंट के लिए तो दुश्वारी पेश आएगी। 농작물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려 당장 먹을거리 구하기도 막막합니다. 파키스탄에 닥친 10년 사이 최악의 기후재앙. 국제사회가 지원을 서두르고 있지만 물난리를 극복하기엔 버거워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의 첫걸음 아르테미스 1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발사됩니다. 42일간의 비행을 거쳐서 10월 10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이번엔 사람 대신에 인형을 태우고 달로 향하지만 3년 뒤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1969년 7월 우주인 3명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5차례 더 달에 착륙했고 달 표면을 밟은 사람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은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미국은 유인 달 탐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53년 만인 2025년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첫 발로 오늘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합니다. 이번엔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갑니다. 지구에서 최대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돌아 달에 착륙하지 않고 42일간 비행을 거쳐 오는 10월 10일 지구로 귀환합니다. 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나중에 사람이 타게 될 오리온 캡슐이 지구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에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We're going to make it do things that we would never do with a crew on in order to try to make it as safe as possible.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호가 실제 사람을 태우고 달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착륙은 하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되는데 이때는 타고 간 우주인 4명 중 2명이 달 표면에 내려 7일간 탐사 작업을 한 뒤 다시 타고 돌아옵니다. 50여 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위한 대장정, 그 첫걸음이 오늘 시작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며 한낮에도 선선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지금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부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